오늘은 17과인데요. 미셀프 주요 개념들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반복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냥 철학 공부를 위한 철학, 또 뭐 성경 공부를 위한 성경 공부, 문학 공부를 위한 문학 공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것이 이제 우리 삶에 실존적으로 이제 각자 개인에게 유익함을 주고 또 우리가 또 직업이 또 목사니까 목회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조금 더 힘이 들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괜한 공부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냥 지식 자랑, 뭐 내가 철학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단어 몇 마디, 문장 몇 개 알아가지고 그거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써먹어서 야, 저 굉장히 유식한데 뭐 이런 거 외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머리만 아프지. 그래서 사실 한 단어 한 단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걸 공부했을 때 실제 내 개인적인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또 내 목회에 어떤 변화를 주는가. 그것이 앞으로 전진하는 변화이기도 하지만 성장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거기에 이제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됩니다. 여기 공부해서 뭐 하지? 어떤 유익함이 있지? 이걸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철학을 우리 회원님들하고 이제 목사님들을 계속 오래 공부하면서 그 점을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뭐 그동안 해왔지만 거기까지 얘기를 하면 이제 자꾸 머리가 아파지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뭔가 이 시대에 필요한 뭔가를 제공할 수가 없다고. 어차피 세월은 가고 시간은 가는데 또 우리 인생은 한정돼 있고 그 부분을 하려고 안 해요. 누가 해주면 그걸 이제 이용하려고만 하지 그 뭔가 앞서서 그걸 해주려고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걸 해내셔야 돼. 제가 가끔씩 뭐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한 만큼 그걸 근거 삼아서 성경도 보고 또 책도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 시범은 보이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 그걸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발전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겠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들레즈 철학을 뭐 다 할 수는 없죠. 이게 왜 그러냐면 늘 말씀드려요. 들레즈 자신도 정리가 안 됐는데 그걸 누가 정리를 하겠어?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에포켓 치고 가로치고 나서 그 말하고자 하는 핵심만 파악하고 그걸 쭉 연결해서 이관질을 한 다음에 그것이 나의 본래적인 목적은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고 시대를 이해하고 거기서 이제 뭔가 설교도 찾아내고 전하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거니까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들레즈만 판다고 해서 뭐 다 알 수 없는 거죠. 들레즈 책 한 권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깊이 들어가면 그 자신도 해결이 안 된 그냥 쓰다 마른 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들레즈 철학사는 이제 철학사의 마지막입니다. 현재까지는 더 이상의 철학사는 없어요. 앞으로 모르죠. 또 새로운 더 어떤 나은 시각을 가진 정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끝이다. 철학은 적어도 여기까지는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철학을 했다 말할 수 있고 이제 그 나머지 더 관심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체를 이해한다는 전체성 안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기회 될 때마다 사놔요. 뭐 들레즈 여기도 이제 보면 베르그송이다 그러면 베르그송 책 한 권짜리가 있거든요. 베르그송 주의라고 쓴 거. 그 절판돼 있었는데 새로 복간이 돼서 하나 사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보진 못하지만 그것이 요약된 것이 이제 철학사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더 깊이 보면 되는 거죠. 근데 뭐 시간 날 때 보는 거지, 거기까지 사실은 볼 필요는 없어요. 이것만 알아도 되니까. 우리가 뭐 들레즈가 본
베르그슨 갖고서 무슨 뭐 박사하고 뭐 전문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 시간은 정해져 있고 우리 에너지도 쓸 양이 정해져 있는데 너무 쓸데없는 데다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거나 에너지를 쏟아부을 이유가 없어요. 필요 적절하게 그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전체를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이제 이론론적인 세상이 됐다. 사유가 이론론적인 플라톤 시대가 가고 그래서 이론론적인 걸 거꾸로 추적해서 보니까 소피스트 중에서 뭐 루크레스티우스 같은 이제 쾌락주의에서 쭉 이렇게 에피쿠로스가 이제 우두머리에 치면 쭉 내려와서 이론론적인 철학이 그래도 어떤 체계를 규모 있게 정리한 사람이 스피노자라.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뭐 꼭 봤다기보다는 그런 이해 속에서 니체가 이론론적인 그 어떤 초월적이고 신적인 걸 자꾸 씌우지 마라. 생명 자체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생명을 가진 집단들은 그게 뭐 가축이 됐든 사람이 됐든 식물이 됐든 내버려 두면 꼭 밖에서 막 외부에서 뭐 강압하고 뭐 그냥 뭐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시키지 않아도 일관된 경향성을 띠더라고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버려 둬도 일관된 경향성을 띠면서 막 제멋대로 막 카오스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애들을 그냥 운동장 풀어놓으면 다 재밌게 놀아. 광야에 그냥 뭐 물속다가 있으면 내버려 둬. 그걸 꼭 울타리를 만들고 막 말 타고 다니면 채찍질하고 코를 껴가지고 막 묶어놓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무슨 목동 개를 막 훈련시켜갖고 물고 짚고 그렇게 안 해도 돼. 내버려 둬 제발 좀. 그런데 이제 그 일관된 경향성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그 구조가 있는 거예요. 구조가.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구조주의입니다. 구조주의. 철학의 끝이야. 구조주의가. 구조주의를 모르고는 이 시대를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그런 그 구조주의의 그 어떤 철학적인 근거를 마련한 게 우연이죠, 그것도. 스위스의 소셀이라는 사람이 그 언어학이라는 입장에서 구조를 발견한 거예요. 그 모든 종족에게는 언어가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뭐 신이 하나님이 있어갖고 니네 나라 이런 말을 해라 이렇게 만들어준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언어의 문법 체계가 생기고 그게 따른 말이 생기고 글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신기하잖아요. 이원론적인 것은 하나님이 어떤 민족에 이런 언어를 주시고 이런 문법 체계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글을 써라. 문자도 주고 말도 썼다. 이렇게 보는 게 이원론적인데 그건 진실이 아니라는 걸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얘기 해봤자 미쳤다 그래. 듣질 않아.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에서 그런 얘기를 뭐 의도로 갖고 한 게 아니라 이 어떤 일관된 경향성이 생기는 게 신기한데 이거 어떻게 생겼지? 하고 궁금해하던 차에 이런 책이 나오니까 이 사람은 구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언어학을 얘기하다가 그런 구조가 있다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그게 확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사람들에게 이제 확산이 된 거지. 그래? 그러면 인류학에도 그런 게 있을까? 레비스트로가 이제 그걸 정의하고 인류학에도 딱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어떻게 혹시 신이 만들거나 뭐 외부에서 막 그거 강압하거나 모여가지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 보자 그런 게 아닌데 인류학 가정을 시작해 가정을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자식 또뭐 그다음 손주 뭐 이렇게 되고 그 이제 딱 구조가 형성돼 있고 태어나면 거기에 딱 짜맞춰 들어가서 거기에 자기 위치에서 정확히 자기 그 언어도 있고 행동도 하면서 살게 되더라. 그래서 그걸 또 다시 다른 곳에 또 경제, 알티세이는 경제도 보니까 그런 구조가 있으니까 경제에도 구조가 있는 거죠. 문화에도 있을까? 그러니까 롤랑 바르트가 보니까 문화에도 있는 거예요.
의식, 무의식 속에도 있나? 락강에 보니까 무의식 속에도 있는 거지. 야, 이게 모든 분야에 일관된 경향성이 있고 그 속에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구조가 있는데 구조가 한번 딱 만들어지면 그게 구조에 짜맞춰서 사람이 살는 거죠. 인류학 같은 경우도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자연스럽게 그 가정에 인류학적인 어떤 구조가 형성이 됐는데, 그것이 아무도 그걸 이제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손자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야, 이렇게 말하거나 할아버지한테 삼촌 이렇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죽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주체가 죽어서 주체라는 건 이미 형성된 구조 속에 태어나서 거기에 그냥 한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다가 죽는 거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체가 신했다가 뭐 자연했다가 인간했다 이렇게 근대에 와서 뭐 주체가 대단한 인간이 뭐 무슨 창조주처럼 인간이 사유해야 존재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까지 나갔었는데 구조 입장에서 보면 너무 나은 거예요. 인간이 너무 나댄 거지. 구조에 딱 그냥 갇혀서 사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걸 발견되면서 인간 주체는 아주 신도 주체가 아니고 인간도 주체가 아니고 구조가 주체가 돼버립니다. 더군다나 그 구조를 만드는 배우의 구조 자체 이것이 이제 주체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세상이. 그래서 이제 각 그 분야마다 이제 그 구조가 있는지를 연구한 사람들이 구조주를 개발한 사람이 됐고 그런 구조를 이제 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그 주장하는 거나 발견하는 게 달라요.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조주의라는 건 뭐냐, 어떻게 인식하고 인지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저지난주로 걸쳐서 이렇게. 그래서 그거 이제 공부한 거니까 이제 반복하면은 이제 지루하니까 지난번 강의를 참조를 해서 들으시고 구조주의가 어려우니까요. 한 번 듣고 그냥 이해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저도 무한 반복을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고 또 강의 준비할 때 또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고 또 자기 전에도 또 생각하고 어디 걸을 때도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이렇게 축소되어 있거든요.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외울 거는 외우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푸코 얘기인데 이제 구조주의를 대표하는 학자 중에 하나예요. 그 들레주가 푸코를 가장 위대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주의를 제대로 이해했고 또 이것이 발전했다고 할까요? 더 많은 풍성하게 만든 사람은 푸코로 보는 거죠. 그래서 들레주하고 푸코가 굉장히 좋아해요. 서로를 존경하고. 그 푸코는 미래의 세계는 들레주의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축켜 세운 것뿐 아니라 정말 그런 거죠. 이게 누가 이런 이론론적인 철학사를 정리해내겠어요. 그 하이데거 수준 동급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하이데거는 존재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철학사를 다시 정리를 했으니까 위대하죠. 플라톤, 하이데거, 들레즈가 저는 거의 동급이라고 봅니다. 근데 푸코는 뭘 했냐? 그동안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제 소시리그 발견한 이제 구조를 일관된 경향성 내부를 여러 이제 철학자들이 한 분야를 정해서 거기서 이제 찾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구조주를 배웠으니까 제가 지난 주에는 그 베르그손의 입장에서 성경을 구조를 찾아봤죠. 어, 어떤 지성이 아니라 직관의 입장에서 요즘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성경 본문을 어떻게 택하고 어떻게 해석해서 채수를 세부대 전할 것인가.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어떤 분야에서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구조를 찾아보는 거예요. 일관된 경향성 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경제도 일관된 경향성을 띠고 있고, 그죠? 문학도 띠고 있고, 의식, 무의식도 띠고 있는데 그 속에 구조는 뭐냐. 이렇게. 오늘은 제가 구조주의 입장에서 이 인생이란 뭐냐, 구조를 옮겨 다니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성전이라는 구조는 뭐냐. 그걸 찾는 건 똑같아요. 철학적인 작업이 그거죠. 제가 만약에 오늘 시간이 많아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을 잘 정리하면
책 한 권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있나요? 하나의 신학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도 그 작업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보여주는 거고, 그 이분들도 이제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 다 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사람이 많은데 굳이 내가 다 할 건 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가 자기 관심 있는 분야, 그동안 책 읽고 관심 있고 공부해온 분야에 내적인 구조가 뭐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정리해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분야에 구조주의 철학자가 된 거지. 그럼 푸코는 뭐냐면 역사라는 영역을 구조의 입장에서 봐낸 거죠. 읽어냈다, 이 말이에요. 역사. 남들이 안 하는 분야였지. 왜냐면 인류학은 뭐 레비스트로 했고, 또 경제학은 뭐 또 알티스에게 했으니까, 또 자기가 뭐 그쪽을 공부를 뭐 깊이 한 것도 아니니까, 굳이 공부해서 남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근데 역사는 아무도 손 안 댔으니까, 아, 이거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택해서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크게 3단원으로 돼 있죠. 왜냐면 지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왜 이 지층이라고 말하냐면, 이제 인양반은 그 유물 고고학에도 보면요, 지층이 형성되어 있잖아. 우리 남한성 바로 옆에 있는데 가보면 그 땅을 깊이 파가지고 거기다 이제 전시관을 만들었는데 그 맨 밑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뭐 삼국시대, 뭐 또는 뭐 고려시대 아니면 또 뭐, 그, 그래서 뭐 백제 때 있었던 뭐 어떤 밑에 보면 그 지층이 있어요. 그게 뭐가 조금씩 박혀 있는데 표시를 해놨다. 그런데 보면 층이 나이테처럼 있거든. 그럼 거기다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이때는 뭐 삼국시대, 삼국시대 백제였고, 그 다음에 뭐 고려시대였고, 근데 그 위에 이제 층이 쌓여 있어. 그 다음에 조선시대, 그러면. 거기서 이제 출토된 유물이 이런 거다. 옆에다 또 이렇게 전시를 해놨거든. 그 지층이 쌓여 있는 거지. 유물 고고학. 근데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뭐냐면, 지식 고고학을 얘기한 거야. 지식 고고학. 지식도 지층이 쌓여있듯이 쌓인 거란 말이야. 그 같은 사안도 고대에는 이런 내용이었고, 이제 중세는 이렇게 바뀌었고, 근대는 이렇게 달라졌고, 근대의 토스는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 여기 쌓이는 거죠,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본 거예요. 이 자체가 굉장히 멋진 아이디어잖아요. 알고 보니 쉬운데, 아, 내가 먼저 얘기할 걸.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임자야. 철학에서도. 그 말 자체가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쌓인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오래 쌓였느냐. 아담 때부터 해가지고 쌓이고 노아 때, 모세 때, 뭐 예수 때, 뭐 사도행전 쭉 나가면 요한계시록까지 창조 이전부터 창조 이후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이제 그 착안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매력적이에요. 유물고고학. 그런데 나는 그 지식을 고고학적인 차원에서 연구하겠다. 그 지식고고학 멋있잖아요. 나 이 말 듣는데 그냥 이야, 천재라는 게 아니고, 천재는 원래 철학에서도 용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그냥 상대가 없는 거예요. 베르그성도 뭐, 이제, 기억, 과거는 기억이고, 현재는 지속이고, 미래는 뭐 생의 악동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위대한 반열에 올랐는데, 그것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 지식고고라는 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유물고고라 말하면 지층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지식고고학으로 보면, 역사로 형성된 것. 그 딱 맞잖아요. 응? 유물고고학과 지식고고학을 이렇게 그 첫 번째 단원에서 운을 맞춰 딱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배우의 이런 생각을 이해를 못하면 뭔 얘기인지 그 제목 자체를 이해를 못해. 근데 그걸 이해하고 나면 이제 딱 답이 나오는 거죠.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 보면 언표된 것과 가시적인 것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역사로 기록된 것, 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냐. 그럼 이제 사실이 있다면 사실, 역사적인 사실, 실제 있었던 사실을 다 기록할 수 없잖아.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야. 그 중에서 선택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역사학계가 뭐 좌파적인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우파적인 사람도 있어가지고,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교과서를 바꾸려고 그래, 자꾸. 어?
좌파적인 사람 학자들은 또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자꾸 뭐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쓸 수는 없잖아. 그 입장에 따라 달라요. 그래갖고 뭐 싸웠고 뭐 그러는데 어쩔 수 없는 거지. 정권 잡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다 기록할 수 없어. 그 시대에 있는 뭐 애기들부터 어른까지 있었던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단 뭐 10분 동안 있었던 것만 다 기록해도 아마 창고에 가득할 만큼 시골에 있는 국민 전체의 기록을 다 남기려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역사가 기록되고 하나의 지층이 형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 역사라는 게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구조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사실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역사들 사실 중에 어떤 걸 기록에 남길 건지 전문가들이 모여갖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는 거,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 시대의 대표로 잡아야 된다. 그걸 이제 주사의 논리라고 그래. 그건 뭐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고주주의에서 이런 애 중에 그거라고. 뭐 하나님이 있어갖고 하나님이 대한민국 역사는 이렇게 기록해. 그렇게 한다든지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있어갖고 완성된 무슨 그런 기록 문서가 있다. 이데아처럼.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우연히 토론을 막 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서 주사위 놀이 하듯이 역사가 기록이 되기 전에, 정사로 딱 기록이 되기 전에 수많은 토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주사위 놀이라고 그래. 주사위 놀이 하는 건 똑같아요. 우연히 한 거예요. 이렇게 기록될 수도 있었고 저렇게 기록될 수도 있었어요. 그날의 뭐 분위기라든지 또 뭐 좌파가 많이 먹었냐, 우파가 많이 먹었느냐, 누가 또 뭐 이론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느냐, 뭐 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상의 세계라고, 상상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주사의 놀이, 상상의 단계, 토론의 단계.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하나가 결정이 돼. 결국은 뭐 싸우고 어쩌고 하든 간에 하여튼 뭐 교과서를 내야 된다든지 뭐 하면은 책을 완성해야 되면 그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결정되면 상징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상징의 단계. 그래서 사실의 단계에서 상상의 단계에서 상징의 단계로 딱 들어가면 거기서 결정된 상징적인 층을 형성한 그 기록이, 역사 기록이 정사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정사에서 벗어나는 거죠. 야사가 되는 거예요, 야사. 그럼 그 역사가 결정된 상징화된 역사 기록 지층이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세대, 그 시대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역사가 이러거니 하고 믿는 거지. 다른 얘기들은 이제 그냥 참고로만 듣는 거예요. 그렇게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지층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역사와 관련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역사도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광인 얘기를 합니다, 광인. 광인은 천재다, 뭐 이런 책도 이제 천재로서 광인 이런 유사한 제목의 책을 푸크가 쓰기도 했는데 옛날에 광인이 인구가 얼마 없을 때는 그냥 집에 같이 살았고 큰 문제가 안 돼요. 동네에 광인 하나 정도 있었다고. 그 미치광이 이렇게 하면 조금 이제 광인을 너무 이렇게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 되는데 그냥 광인이라고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 이제 비정상적인 사람을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과거에 뭐 우리 동네에도 보면은 약간 부족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저도 시골에 가면 저보다 나이 하나 어린 팔복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약간 온전치는 못해. 그런데 이제 제 조카하고 동창인데 제가 자기는 말하면 한 3살 정도 형인데 내가 자기 동창이래. 그러면서 아유 반갑다고 그러고 그럼 꺽꺽 웃고 맞고 사람들 말고 그러지. 그래서 만나면 악수도 하고 막 반갑게 와서 막 친구 반가워 막 이러고 그런 경우가 있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됐었는데 이게 이제 주사위 놀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 중에 직구진 광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재미로 그러는 건데 이제 바바리맨 좋은 얘기 뭐 바바리맨처럼 뭐 빨가를 벗고 무슨 빨가 벗었는지 뭐 그런지도 잘 모르지. 그냥 바바리 아버지 바바리를 딱 걸치고 빨가 벗은 위에다가
동네 여학생들이 지나갈 때 갑자기 나타나서 짠! 이러면서 기절하죠, 아이들이, 여학생들이. 그럼 놀라는 거면 재미를 느끼는 거지. 그리고 홀랑 도망가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버려도 되겠는가. 이 광인의 문제를 우리 동네 사람들,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장이니 뭐니 뭐 연사무 사람들 모여가지고 경찰도 모으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주사위 노래가 되는 거. 이런 사람 이렇게 하자, 저런 사람 저렇게 하자, 뭐 얘기가 많죠. 그 딸을 가진 부모들은 이건 이렇게 나서는 안 된다. 애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런다. 무서워서. 근데 내가 학교까지 데리고 다니는데 이게 되겠냐. 바빠 죽겠는데 애들 데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나 그 광인을 자식을 둔 부모는 무슨 얘기냐. 살다 보면은 애들이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는데 당신이 그런 자신이 없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냐. 그 토론이 이제 주사위인데 다들 이 사람 이 말, 저 사람 저 말 하는.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의사도 있고 그러면 의사가 이제 권위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정신병이 일종이지. 또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건 천재의 어떤 증표다. 천재들은 다 광인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건데. 또 교회 목사하는 사람은 이건 귀신 들린 거다.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주사위 놀이 결정은 안 된 상태에서 막 하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게 정신병으로 원표가 되는 거예요. 원표. 결정이 됐어요. 상징화된 거예요. 원표가. 그런 다음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가시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가시적인 것도 토론이 많죠. 뭐 정신병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병원을 만들어 갖고 치료해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 그러고 또 종교성이 강한 사람은 이건 귀신 들리는 거니까 기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뭐 안수도 하고 뭐 안찰 막 탁탁탁 때려가면서 이거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특수학교를 만들어 갖고 교육을 시키면 다 된다. 또 다양한 원표와 관련된 눈에 보이는 어떤 기관이잖아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또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하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그 역사의 지층이 형성된 건 뭐냐면 광인은 정신병이다. 이것이 근세에 생긴 거예요. 옛날엔 그런 말 자체가 없었어요. 토론, 주사위 놀이, 상상력을 발휘하는 단계에서 정신병으로 딱 원표가 된 다음에 정신병이면 정신병원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의대에다가 정신과 정신을 전문으로 다루는 그 과를 신설해서 정신과를 만들어서 집중 교육을 해서 이들을 집단 광인들을 수용해 가지고 거기서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정신병원이 생긴 거예요. 그 원래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야.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주사위 놀이 토론의 단계에서 그렇게 만들어 딱 된 거라고. 그리고 그게 상징화된 거예요. 광인은 정신병자, 정신병자는 병원에 수용돼서 뇌 치료를 받고 정신 치료를 받아야 된다. 딱 고정이 되니까 사실의 단계에서 상상의 단계를 거쳐서 상징화 돼버리니까 그것이 지배를 하는 거야. 정신병 걸리면 광인은 지금 무조건 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집에 데리고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면 강제로도 입원시켜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민원 들어가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재판받아야 돼요. 역사가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근데 그 상상의 단계에서 뭐 종교적인 사람이 이겼으면 기도원을 많이 곳곳에서 세웠겠 정신병원 대신에. 그리고 전문적으로 그 치료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그 천주교 테마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쪽에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뭐 천주교는 과거는 했다는지 요즘 모르겠어요. 그거 하는지. 그래서 개신교에서 이제 테마사를 그 신학교에다 과를 개설해가지고 그걸 전공하고 뭐 그쪽 파송하고 뭐 이런 게 했었겠지. 근데 거기서 밀린 거야. 왜냐면 그 시대가 근대는 과학의 시대잖아요. 의학의 시대. 그러다 보니까 그 과학과 의사들이 이긴 거지. 교회는 밀려버리고. 상징화가 된 거지. 광인은 정신병자, 원표.
가시적인 건 정신병원, 수용시설. 그래서 그거 상징화된 거에 의해서 이제 인간이 만들었는데 인간이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이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묘한 거예요. 설명을 안 들으면 몰라. 왜 그렇게 됐는지. 요즘에 새로 생긴 거 있죠. 지난번에 한번 강의 때도 얘기했는데. 노인 요양원. 노인은 병이고, 노인들 모시고 사는 거였잖아요, 옛날에. 그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응? 아기는 안 낳고, 작년에 우리나라에 10만 명 낳대요. 5,300만 원.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중국은 더 하더라고. 14억 인구인데, 46만 명 나왔대. 출생이. 중국도 우리나라도 이제 금방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 46만 명이면 10년 애를 낳아봤자 500만이 안 되는데 어떡할 거야. 우리도 심각하지만 중국도 심각하다. 근데 노인은 많아지네? 그러니 자식 하나밖에 안 낳아서 결혼했는데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엄마 아버지 늙은데 모셔도 장인 장모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논의가 된 거예요. 이게 토론거리가 된 거지. 모여가지고 주사위 놀이 하는 거지. 상상을 보고 노인들 어떡할 거냐.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래도 자식 진자리 마른자리 그 가란 염을 키웠는데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해야 되지 않느냐.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먹고 살기 우리도 힘든데 그 노인들을 어떻게 하냐. 집도 없고 모실 집도 못 마련하는데 그냥 무슨 우리 학고방 같은데 방 한 칸짜리에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어떻게 모시냐. 어디다 모셔. 또 수입을 생각해 보면은 두 식구 아니면 애들 있으면 애들 세 식구 먹기 살기 힘든데 그 노인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냐. 뭐 이런 토론이 있는 거죠. 윤리적인 사람,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 뭐 별. 그래서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도망가 버린다. 이제 힘들다고.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된다. 가정을 중시하는 사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그냥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노인 되면 다 병이 있는데 그 병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토론의 과정, 주사위 놀이, 상상의 단계를 거쳐서 노인은 그 병이다. 늙는다는 자체가 병이니까 이것은 그러면 언표가 나왔어요. 노인병으로 치고. 그리고 그러면 가시적인 어떻게 할 거냐. 국가에서 노인 요양원을 지는데 지원을 하자. 그래가지고 노인이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봤을 때 요즘엔 치매가 기준인 것 같아요. 멀쩡한 사람이 그 노인 요양원에 가서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치매를 기준으로 해서 딱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요양원에 가면 급수를 따져가지고 지원을 하자 국가에서 공금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노인 요양원이라는 게 옛날에 없던 게 생겼잖아요. 그 가시적인 게 생긴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층이 생긴 거예요. 되게 몇 년부터 이게 논의가 돼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 그 이제 하나의 상징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사람이 노인 문제 갖고 이제 결국은 언표하고 이제 가시적인 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상징화되면서 그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럼 늙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까먹까먹하면 자기 알아서 가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식들도 죄의식이 없고 부모들도 섭섭하게 생각 안 해. 당연한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상징화된 언표와 그런 어떤 가시적인 것에 의해서 사람이 오히려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묘하잖아요? 집단적으로 그게 어떤 경향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늙으면 요양원 간다. 또 엄마 아빠 늙으면 요양원 보낸다.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 정신병 광인하고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이 상징화되면서 기록에 남았다. 층을 형성했다. 그 얘기예요. 아, 기가 막히죠. 후쿠가 천재 같아. 정말 그 설명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보다는 또 쉬워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분야가 자연스럽게 언표가 되고 가시적인 생기면서 하나의 기록으로 남아 층을 형성하고 그것이 그 시대와 앞으로의 시대를 지배하게 되는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거기 지배를 어떻게 받냐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제목에서는 뭐냐면
이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푸코 얘기는 역사를 제대로 보려면 층을 형성한 거, 역사로 기록의 정사로 딱 원표되고 가시적인 것으로 이제 남아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 그것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지층을 고고학적으로 걷어내면 그 상상의 단계에서 막 계속 논의됐던 게 있잖아요. 광인 같으면 광인의 부모 입장에서 막 주장했던 게 있다. 강력하게. 그리고 또 뭐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건 미친 거다, 귀신 들린 거다고 주장했던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학교의 입장에서 또 주장했던 경우가 있을 거고, 뭐 이건 천재라고 하는 예술계에서 주장했던 것도 있을 텐데, 거기서 그 모든 주장들이 주사위 놀이를 했던 것들이 배제가 됐단 말이에요. 배제가. 선택과 배제. 선택된 것이 결국은 상징화되면서 층을 형성하고 기록에 남은 거고, 선택되지 못한 수많은 배제됐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외부의 사유죠. 외부의 사유. 그걸 뭐라고 하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패러다임. 그런 패러다임도 있었고, 또 그 다양한 어, 어떤 그 요소들이 이렇게 막 그 뭉쳐가지고 외부에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것들을 이제 권력, 어떤 힘을 갖고 이런 상징화되는 단계에서 이 역할을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걸 배제됐던 것을 층을 걷어내고 봐야 된다. 그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근데 그걸 이제 보면은 뭐 역사적으로 뭐 종교라든지 그 당시에 문화라든지 그 당시에 뭐 교육 철학이라든지 그 당시에 어떤 뭐그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고 권력, 힘을 발휘해서 하여튼 자기 주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다 배제가 되고 현재 층을 이루는 것들이 이제 이 역사로 기록에 남았는데, 그 층을 걷어낸 다음에는 그것까지 같이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미 결정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밖에서 압력을 넣는 거예요. 바꾸려고. 근데 사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좋은 예는 아닌데 자꾸 예를 들게 되네요. 뭐 간통죄가 옛날에는 그 많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이건 국가의 법에서 다뤄야 되는 큰 범죄로 이렇게 정해졌죠. 근데 이제 그게 밖에 외부에서 이제 계속해서 압력이 막 이게 드러난 거죠. 뭐 요즘에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딨냐 뭐 이러면서 100세까지 살아야 된다. 그럼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끝까지 살아야 되는 거냐. 국가에서 무슨 개인의 사생활과 무슨 사랑까지도 관여를 하냐. 뭐 그래서 계속해서 막 외부에서 다양한 인권이니 뭐 그다음에 뭐 하여튼 과학적 입장에서 문화적 입장에서 뭐 외국은 안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그러냐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밖에서 이런 외부의 사유가 계속 공격을 하는 바람에 바뀌었잖아요, 법이. 그 층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 간통이 죄라고 하는 말이 없어집니다. 그런 말을 쓰면 그 인권 침해라 고소당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형성된 그 지층도 외부의 사유에 의해서, 외부의 권력에 의해서 변화될 수가 있다. 처음에 만들 때도 그런 걸 견뎌내면서 하나가 이제 이렇게 지층이 됐는데, 형성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형성된 다음에도 외부의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걸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질 때는 어떤 외부의 권력이 관계를 했는지. 근데 이제 광인의 문제는 이제 그때 근대사였고, 인간 이성 중심인데다 과학 중심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입김이 가장 강했다. 근데 걷어내고 보면 이제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외부의 사유라는 것이 배제된 것들은 과연 뭘까? 정해진 것, 지층을 이루고 있는 것과 지금 기록된 것만 봐서는 안 되고, 그걸 걷어내다 보면
왜 문제가 광인이 문제가 됐는지, 그리고 광인을 뭐라고 규정하는 엄표가 될 때는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펴고 토론이 있었는지 주사위노래가 있었는지 배제된 것들을 같이 봐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소제목에서는 내부의 사유, 그런 얘기를 하죠. 내부의 사유. 또 저항, 주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역사가 이제 기록된 다음에도 그렇고 기록될 때 그렇고 하나의 이제 주장이 완전하게 이렇게 하나로만 그렇게 쉽게 결정된 게 아니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외부의 사이에서 이제 이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밀고 들어와. 그러면 이미 결정된 상징화된 것들, 역사에 기록된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이미 기록된 건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강한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통죄 문제도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그룹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쓴 거예요. 특히 이제 성균관대를 비롯한 유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유교를 우리나라의 어떤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법을 유지하려고 엄청난 저항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밖에서 이걸 반대하는 밖에 외부의 사유가 강한 권력을 갖고 이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뭐 인권 그쪽에서 우리나라 인권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다른 나라 그렇지만 이건 인권 침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뭐 다른 나라에 보면 법 위반이다. 헌법 위반이다. 헌법에 인간의 자유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거니까 헌법 위반이다. 헌법성은 내야 된다. 뭐 그래서 외부에 강력한 이런 이 공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공격 아니라 권력을 갖고 있는 어떤 힘을. 그런데 이제 또 저항이 있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는 한 남자 한 여자만 사랑해야지. 이건 말이 안 된다. 기독교 또 뭐 유교 또 전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뭐 이런 걸 갖고 이제 저항을 하는데 막 밀고 들어와죠. 처음에는 이제 주름이 생기는 거야. 그 얘기는 주름이 뭐냐면 외부의 공격의 어떤 이제 힘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거지. 그래서 간통죄를 하는데 어떤 경우까지 용서를 한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타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주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타협점을 찾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견디지 못하면 팡 터지면서 이제 새로운 상상과 새로운 상징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외부의 힘이 이긴 거지. 그런 경우는. 그 역사는 그런 식으로 기록되면서 이제 층을 이루고 나간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뭐 검사 완박 문제 갖고 검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갖고 지금 뭐 외부에 지금 이제 문 정부 여당 같은 경우 이제 그걸 막 밀어붙이는 거죠. 막 완전히 그냥 풍선 터트리듯이 검찰 조직과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고 또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새로 된 윤 정부 같은 경우는 되려고 하는 건 이제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잖아요. 저항을 하는 거지. 누가 이길지는 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예를 들어서 밖에서 들어오는 힘이 세갖고 주름이 깊이 들어가고 팍 터져버리면 검찰이 완전히 새로운 검찰이 되겠죠. 검찰이 이름 자체가 없어지든지. 근데 이걸 저항해내면 결국은 이제 내부의 사유가 이겨버려갖고 오히려 더 강력한 검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던 사람 다 잡아들이는 거죠.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아직 칼바람이 불겠지, 피바람이. 뭐 국회의원까지 한다든지, 뭐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 좀 있으면 야당이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국회의원까지 가는 동안에 뭐 아무 죄가 없겠냐고, 뭐 정치 자금도 있을 거고, 부정선거, 뭐, 한 표라도 부정이 있었을 거고, 뭐 하여튼 뭐 털으면 다 나오거든. 그 사람들은 이제 죽기 살기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주사위는 던져졌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걸 못하면은 다 감옥 간다. 어차피 감옥 갈 거 끝까지 가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부의 저항과 외부의 공격,
이것이 이제 서로 싸우다가 이제 어느 형태가 딱 되겠죠. 그럼 그 이제 하나의 층을 형성하는 그런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층 이미 과거에 형성이 돼버린 역사의 기록이 남은 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그걸 걷어내서 그 당시에 어떠한 주장이나 토론이나 주사의 노래가 있었는데 왜 이것이 그 중에서 하나의 언표와 하나의 가시적인 것으로서 선택돼서 상징화됐는가, 기록에 남았는가, 정사가 됐는가, 그걸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선택된 것만 기록에 남았는데 선택되지 못한 배제된 것들은 뭐가 있었는지, 과연 그게 잘 된 건지 이것까지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 외부에서 영향을 발휘했던 권력을 갖고 있던 세력들은 어떤 세력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과 내부에 있는 것이 어떤 타협을 이루어 가지고 지금 형성된 지층, 기록된 역사 속에 이런 건 외부에서 들어온 걸 받아들이고 수용한 거고 이건 저항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의 이 기록에 남았고 이것이 상징화됐다. 그래서 어떤 것은 처음에 잘 만들어졌는데 뭐 외부에 막 강한 그런 어떤 이 세력의 그런 영향 때문에 주름이 돼서 막 너덜너덜 된 게 많아요. 법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역사의 부분을 하나의 자기 그 구조주의적인 철학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푸코가 보다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하게 만드는데 그 전에 사람들은 구조만 봤는데 또 구조가 이제 형성될 때 이제 사실의 세계와 상상의 세계, 상징의 세계라고 하는 그 구조만 봤는데 이 양반은 역사라는 걸 통해서 지식고학적인 그런 어떤 입장을 선포하면서 그 과정 속에 배제된 부분, 그것까지 봤다는 게 봐야 된다고 하는 주장 자체가 이 구조주의를 발전시키고 풍성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배제되는 어떤 사람, 그런 그룹들이나 그런 주장들이 밖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어떻게 타협됐고 그것이 어떻게 저항해가지고 현대 형태가 됐다. 여기까지 보게 만든 거죠. 아, 대단하죠. 그 역사를 고고학적으로 보고를 해보는 거. 이것이 이제, 그럼 이런 것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우리 성경을부터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현재 하나님과 우리나라,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동역이 일어나는가. 그 완벽한 모델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인 네시가 광야, 유대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알고 싶다고 기도했더니 그거에서 하나님 응답하시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에디오피아에 들어가서 에디오피아를 복음화시킬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득달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래서 그때 잘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고 천사가 오고 성령이 오고 그 다음에 사람은 돕는 자로서 빌립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광야를 지나가기 전에 말씀에 대한 설명이 되고 광야 끝날 때 시냇물에서 거기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디오피아에 보내는 거죠. 이것이 하나 이제 완전한 모델인데 그 나머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은 계속 이 완전한 모델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모델로 삼고 나머지 다음 단계에 가게 되면은 그걸 이제 바탕에 놓고 배제된 부분을 복원시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베드로가 그 요바의 피장 시몬의 집에서 이제 그 뭐 집회를 마치고 어디로 가야 될 기도하는데 고넬료의 집에 자기는 이제 유대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유대인에 가려고 그러는데 가이사라 지역의 그 이방인 그러니까 로마 군병기 이방인이죠. 그 백부장의 집에 갈 생각은 꿈에도 안 한 거지.
근데 고넬료도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하죠. 베드로는 어디로 갈까요? 고넬료는 사도 좀 하나고 집에 보내세요. 그렇게 했을 때 거기를 잘 읽어보면요. 고넬료의 집에는 천사가 가고 베드로에게는 성령이 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께서 주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고넬 집에서는 사람이 동역자가 가는데 그 병사 둘하고 이제 신뢰하는 하나의 종하고 가고 베드로는 이제 이 일에 하나님이 동역자를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배제된 부분을 복원시켜 보는 거예요. 푸코식으로 말하면. 그럼 이게 완전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듣는 사람은 아, 나도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하는 걸 구조조리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유물 고고학이라는 걸 가져다가 지식 고고학을 모범 시범적으로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알고 쓴 건 아니지만은 로마서 사도행전 8장의 그 간닥의 내시의 문제는 완벽한 하나의 기록으로 남았는데 고넬료의 집과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것은 주사의 논의를 통해서 이건 배제시켜도 되겠고 이것은 선택돼서 기록에 남겨야겠다. 이렇게 돼서 현재의 기록이 남고 지층을 형성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현재 그걸 살짝 걷어내면 그때 배제된 게 뭐지? 아, 예수님 활동하시지만 이건 기록에 남기지 않고 그냥 살짝 덮어놨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구조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해야 구조주의 철학을 공부하는 의미가 있고 푸크를 공부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학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뭐 문학이 전공은 아니지만 또 특히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맨날 이렇게 묵상하는 거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구조를 이해하고 배제와 선택을 이해한 다음에 그걸 다 복원시켜 놓은 다음에 읽어야만 제대로 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철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유익하기도 하지만 제가 비판적으로 보는 게그 큐티라는 거예요. 큐티라는 말이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한때 누가 그런 말을 만들어 갖고 대유행을 해가지고 목사하고 교인들하고 둘러앉아갖고 그래 어떻게 읽었는지 큐티한 내용을 좀 얘기해 보세요. 당신도 옳고 당신도 옳고 큐티라는 게 말씀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 뜻을 이해하는 거. 그 성경은 순종의 대상이지 생각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게 이사야 55장은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이 다르거든. 백날 사람들이 생각해볼 때 하나님하고 달라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하나님이 집에 앉아있는데 빨리 광야로 가라.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광야로 가야지? 백날 생각해봤자 그게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즉시 순종하는 거. 그걸 배워야 돼, 사실은.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생각만 해.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뭐 철학 공부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못합니다. 앞으로 이제 심화 학습을 위해서 주변적인 이제 책들을 좀씩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만은 이번 학기에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복해서 자꾸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뭐 이게 지금 오늘 푸코 얘기도 뭐 방대한 푸코 철학 전체를 막 요약해가지고 그냥 다 안다고 치고 막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이거 100번 읽어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전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단어 한 마리 딱 걸쳐갖고 하나에 딱 막혀가지고 진전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또 다시 요약하면 그 핵심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감으로 이해하시고 읽으면 다 이해가 돼. 그 문장이나 단어가 이런 거. 그 모르는 단어는 뭐 인터넷 같은 거 쳐보면 설명이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 이게 딱 픽업이 돼서 요 뜻이구나 이게 될 수 있는 거거든. 더 나아가서는 부족하지만 사례를 드는데 이것이 실존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세상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설교하고 목회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지 활용이 되는지를 이제 자꾸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저도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푸코의 지식 고학적인 입장에서 이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목사들에게 또 성경을 보는데 지금 성경은 선택된 것만 기록이 남은 거예요. 배제된 것은 덮여 있잖아. 그래서 그걸 들춰내서 배제된 걸 발굴해내야 된다고. 그래서 완벽하게 복원해내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뭘 거기서 하나님이 뜻하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지. 아니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각 갖고 뭘 알겠어요. 그래서 푸코의 철학은 정말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선물을 주셨죠. 이런 천재간염은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걸 말해준 거예요. 고맙죠. 정말 고마워. 이분의 책은 이제 각 분야의 범죄 문제, 뭐 성적인 문제, 자기는 이 철학을 기본으로 그 내부에 들어가서 구조를 자꾸 밝혀서 보여줘요. 뭐 신학자가 하니까 성경 얘기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목회자 하니까 이제 성경에서 그걸, 이 철학을 활용해서 그걸 해야 되겠죠. 제가 스토리라인 식으로 설교하는 것도 여기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으로 이렇게 뭐 기록자들이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지만 무의식 중에 뭐 이렇게 다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뭘 남겨야 할까? 뭐 신앙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개입했다고 봤을 때 요까지 지으면 배제를 해버리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요거까지는 기록이 남겨야 된다고 하는 걸 주사의 과정을 통해서 딱 기록에 남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구조주의 푸코의 입장에서 들춰내서 배제된 부분이 뭘까? 근데 그건 그냥 상상해서는 안 되고요. 성경 전체를 보면 어딘가 완전한 그런 형태가 남아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그 삭제되고 배제된 부분을 복원시켜 보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 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서두에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공부들을 많이 했으니까 서두에 그 성전의 문제도 구조적으로 봤는데 구조적인 그런 어떤 복원 작업을 할 줄 모르면은 그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고 복원시켜 볼 것이 많은데 하나도 안 보여. 엘리 제사장 때 그 구조가 무너진 성막이지만 성막이 아닌 그런 거나 그럼 그 구조가 어디 있는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고 그 남아 나에서 있다. 그런 것이 보이겠어요? 그것이 복원된다 그러면 그걸 다윗의 장막에서 복원시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시 또 헤롯 성전도 역시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건 성전이 아니고 그것을 가정집에서 볼 수가 있다. 마가영화 다락방. 그게 구조를 보는 거잖아요. 그것이 두 개, 세 개가 넘어가면 다 설득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잖아. 은혜라는 게 거기서 오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자꾸 반복해 드리면서 철학도 잘 이해를 하고 철학이 우리 실제 생활과 목회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써야 되는지 우리가 철학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철학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죠. 거기까지 나가셔야 돼요. 그럼 모든 게 설교거리야. 모든 게 다 복원시켜 봐야 될 일이야. 설교 본문들이
자기를 복원시켜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가? 설교자,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첫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로마서 맏아들이 예수고 우리는 그 다음 아들, 딸들인데 나타나서 자기들을 저주에서 풀어주기를 바라는 건데 이걸 또 성경에다 적용하면 모든 성경 본문들이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자기들을 좀 이렇게 덮여있는 데서 좀 풀어내서 복원시켜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들이 살아 운동력이 있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저나 목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또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이런 거에 써야 되는 거죠. 이건 아무도 못해요. 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끊임없이 사유하는 삶을 통해서 푸크같이 하는 삶을 통해서 푸크와 뭐 어떤 전문 분야에서는 뭐 차이가 있겠지만 그 사유하는 핵심은 푸크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푸크는 다른 분야에서 이제 이걸 적용한 역사의 분야에 적용한 우리는 성경을 해야죠. 우리 목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신학교 교수는 못 한다고 했잖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고정이 돼서 이론론적으로 이론론적으로 사유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좀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이 가는 길이 처음 길이에요. 그게. 그것을 좀 더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공부한 거고 죽을 때까지 할 건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질문 한번 받고요. 강의는 끝났는데 한번 또 다음 시간 할 텐데 우리 김성호 목사님